이번에는 BBC의 뇌 이야기 6부작 중에 3부 마음의 눈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시각 체계에 대해서 이게 대충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눈이 있죠. 눈에서 빛이 이제 눈 속으로 들어오면 여기 망막에 맺히겠죠, 상이. 거꾸로 맺힌다 그래요. 거꾸로 맺혀갖고 오른쪽 눈으로 들어온 거는 시신경을 따라갖고 왼쪽 시상으로 들어가고, 왼쪽 눈으로 들어온 거는 여기 교차부죠. 시신경 교차부에서 오른쪽 시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시상에서 방사선 그 신경망을 따라가지고 후디엽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뒤쪽. 뇌 뒤쪽으로 가면 여기 시각 피질이 있는데, 시각 피질에서 처리돼가지고 하나는 배명 통로로 나오고 또 하나는 전면 통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면 통로로 나온 이 보라색 요거는 전두엽에 가서 처리가 되고, 배면 통로에서 나온 요 녹색 화살표죠. 요거는 두정엽 가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요게 시각적으로 들어온 외부 세계는 뇌에서 재구성된다. 시각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그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본 건데, 좌측 눈이고 여기 우측 눈이죠. 각각 들어온 거를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시신경 교차부에서 교차가 돼 가지고 시상을 통해서 뇌 뒤로 가죠. 뇌 뒤로 가 가지고 시각 피질에 처리가 되는 거죠. 자원의 미미한 차이가 입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각 체계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다큐가 첫 번째는 그 움직임 인식 시스템이 손상된 환자를 다루고, 두 번째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손상된 환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물 인식 시스템 손상 환자가 있고, 네 번째는 변화 인식 장애라는 주의력 시스템을 알아보는 실험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착시 예방이라는 게 있고, 여섯 번째는 기억의 창구를 이용한 이미지 구성,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다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기슬라는 20년 전 발작을 일으킨 후 움직이는 사물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정지 상태만 볼 수 있다. 다른 감각들은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아우성치는데, 그녀가 보는 것은 전부 정지 상태입니다. 기슬라는 움직이는 대상을 바라보는데 전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 뇌 그림이 나오는데, 요게 뒤에 후디엽이에요. 후디엽이고 여기 시각 피질이고, 여기서 이제 들어온 그 화면이 처리되는 영역입니다. V1, V2, 뭐 V3 이렇게 해갖고 VA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그 기능을 하는지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은 정지 상태 이미지를 포착하고 이를 뇌 후반부로 이동시켜 움직임을 본다는 감각을 만들어낸다. 이 기슬라의 발작은 뇌 뒤쪽의 작은 부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뇌 뒤쪽이 대칭되는 부분에 일어난 치명적 손상 때문에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면 움직임을 보고 처리하는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뭐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V1이 이렇게 있습니다. V1은 그냥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가공이 안 된 거죠. 여기 이제 살짝 V2 쪽으로 퍼지면서, V2에서는 이제 복잡한 형태를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퍼지면서 V3로 올라가면서 각도, 대칭, 움직임, 방향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V7에 가서는 대칭 인식, V4에는 색, 방위, 형태, 움직임 뭐 이런 걸 처리하고, V5에는 움직임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행위는 V1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렇게 봐가지고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건데, 움직임에 반응하는 게 V5인데 여기 어딘가가 손상이 되면은 움직이는 물체를 볼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기슬라는 움직인다는 사실은 안다. 방향 속도도 안다. 뇌는 정지 상태의 이미지만 포착하고 그 이미지가 후디엽으로 가서 움직임을 본다는 감각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당연히 알겠죠. 시각만 지금
문제가 있지 촉각이나 나머지 감각은 다 정상이니까 뭐 움직인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죠. 만약 뇌가 하나의 구조나 회로만을 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여러 영역과 구조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 시각 정보의 일면만은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업을 하기 전에 형태나 색깔 또는 깊이나 동작 등을 따라 다루는 거죠. 이미 뇌는 분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신경과학자들은 이 처리 과정이 일어나는 경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대뇌 피질의 특정 부분으로 전달되고 그것은 각각 고유의 처리 영역으로 보내집니다. 현재까지 30개 이상의 영역이 발견되었는데 동작, 색깔, 깊이, 모양, 심지어 가장자리만을 인지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아직 각각의 인물을 정확하게 판명할 수는 없지만 최근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슬라는 정지된 화면을 보는데 활동사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활동사진을 할 때 다 정지된 화면을 찍어가지고 영상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상기 역할을 하는 그런 뇌 부분이 고장났다는 얘기겠죠. 이건 이제 또 다른 그림인데 왼쪽에 빨간색이 오른쪽에 와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있는 녹색은 왼쪽에 와서 처리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링컨 홈즈라는 사람입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후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사물은 알아본다. 링컨은 피부를 봅니다. 심지어는 피부 계열도 볼 수 있어요. 이목구비는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들을 모아서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얼굴을 인식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죠. 여기 보면은 앞에 봤던 그림이랑 이쪽은 같죠. 뒤에 V1, V2, V3, V4 있잖아요. 근데 얼굴을 인식하는 게 여기 안면 인식 영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 시각 피질 후디업 시각 피질에서 처리된 게 이쪽으로 와서 안면을 인식해갖고 앞쪽에 전두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위 측두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 옆에 있죠. 귀 옆에 방추형이랑 이 의학 용어는 어려워가지고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위 측두엽이라는 말이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물 특히 안면 인식을 이쪽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전두엽에서 처리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홈즈라는 환자는 이쪽 어딘가가 손상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보라색 화살표 따라서 가는 거. 홈즈는 얼굴에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지 못한다. 뇌에는 고유한 안면인식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조각은 보는데 그 조각의 퍼즐을 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얼굴도 알아보지 못해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게 누구냐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이거 아주 짓궂은 질문이 분명해요. 저게 저예요. 힌트를 주니까 이제 맞춘 거예요. 자기 얼굴을 봐도 못 알아보는 느낌이 어때요? 나한테는 그냥 하나의 얼굴일 뿐이에요. 내 얼굴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얼굴이에요.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빈이라는 환자가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얼굴은 알아보는데 이번엔 사물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거꾸로. 아주 특이하고 드문 경우입니다. 눈의 기능은 정상이고 빛을 받아들여서 자연 그대로 완벽한 상태로 볼 수도 있어요. 케빈의 경우 시각 신호를 해독해서 사물을 파악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안면 인식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전두엽으로 처리되잖아요. 맨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보라색 화살표 이쪽으로 따라 가지고 근데
사물인식은 여기 보면 이게 두정엽이잖아요. 두정엽에 보면은 관찰자와 관련된 물체의 깊이나 위치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물체 관련된 거는 이 두정엽에서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녹색 경로를 따라 가지고 녹색이 이제 배면 통로죠. 보라색은 정면 통로고 녹색은 배면 통로죠. 배면 통로로 해서 나온 게 두정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 물체를 처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은 케빈이라는 환자는 이쪽이 고장난 거겠죠. 홈즈라는 환자는 이 옆에 따라가는 이쪽이 이 보라색 화살표 있는 쪽 이쪽이 고장난 거고 케빈이라는 환자는 이 녹색 화살표 있는 쪽 이쪽 어딘가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변화인식 장애라는 게 있는데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눈에 보이는 큰 변화를 놓친다는 거죠. 주의력 시스템으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건데 이 두 사람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기 언뜻 봐도 머리 색깔도 틀리고 이쪽 오른쪽은 좀 곱슬이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 색깔도 틀려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눈의 정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실험은 연구소의 안내 데스크에서 이루어집니다. 실험자가 피실험자에게 실험 동의서를 건네줍니다. 피실험자는 동의서에 서명한 뒤 실험자에게 돌려주게 되죠. 실험자는 몸을 낮춰 동의서를 안내 데스크에 서류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험자가 일어나서 실험에 관한 안내문을 건네줍니다. 지금 방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 바뀐 걸 인식한 사람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5%는 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변화인식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이 바로 이 변화인식 장애를 노리고서는 그 하는 거죠. 마술이라는 게. 요건 뭐 요 그림은 뭐 그렇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대로 보이는 것보다 상상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마치 풍경 사진처럼 정교하고 질서가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새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고 있거나 본다고 생각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과거 일어났던 경험이라는 저장고에 들어있던 정보들이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게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보다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게 더 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착시의 방인데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고 바닥이 왼쪽으로 기울었음에도 정상적인 방처럼 보이는 것은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방을 보면은 이게 창문도 뭐 비슷하게 보이고 천정 높이도 비슷하게 보이죠. 그 왼쪽의 그 천정 높이가 오른쪽 천정 높이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창문도 왼쪽 창문이 오른쪽 창문보다 훨씬 큰 거예요. 소파도 마찬가지고 소파도 오른쪽에 있는 소파랑 왼쪽에 있는 소파가 비슷해 보이는데 오른쪽 소파가 훨씬 작은 겁니다. 근데 작은데 왜 우리 눈에는 비슷하게 보이느냐? 이게 오른쪽이 앞쪽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이 앞쪽에 있고 왼쪽이 뒤쪽에 있으면 작게 보이잖아요. 앞쪽에 있으면 크게 보이고. 그럼 우리가 원근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오른쪽에 앞쪽에 있고 이렇게 하면 근데 원근감이 안 느껴져요. 하여튼 이거를 그 눈에 어떤 착시를 이용했냐? 우리가 그 방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뇌 속에 있는 방에 대한 이미지, 그걸 이용해서 요 착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게 일반 방이다. 그러니까 이 원근 같은 것도 못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각 능력은 눈앞에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뇌 기대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방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심하게 왜곡해서 지은 방입니다. 이 소녀들이 쌍둥이 같은데 두 소녀는 체격이 똑같은데도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방의 왼쪽 부분이 오른쪽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이 보이죠 뭐. 바닥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가구 역시 뇌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방을 가로지를 때 크기가 변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소녀가 오른쪽으로 나오는 게 오른쪽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오는 겁니다. 앞으로 오니까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창문이 조그마니까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죠. 의자도 조그마니까 이 소녀가
거인처럼 보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만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억 속에 있는 방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착시를 느끼게 만든다는 얘기죠. 케빈은 기억이나 상상력으로 세상을 살아나간다. 시각으로는 사물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촉각으로는 파악할 수 있다. 만져보세요. 눈을 감고요. 그 시각으로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촉각으로는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왜냐면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구식 레코드 같군요.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요? 가운데 구멍이 난 레코드예요. 그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케빈이라는 사람은 자전거도 그릴 수 있어요. 다 모든 사물을 다 그릴 수가 있는데 그려놓고 자기가 그린 것도 몰라요. 그걸 못 알아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기억 갖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게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삶에 있어서. 리나스 교수는 일반적인 시각체계와는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보는 행위는 단순히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해내는 능동적인 행위라고 한다. 현실세계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건 뇌입니다. 말하자면 만들어진 현실이죠. 우리가 느끼는 현실세계는 조정된 것이고 감각에 의해 컨트롤됩니다. 인간은 보고 지각하고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느끼고 작은 인간의 머릿속에 잡아둘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섞어서 이미지를 만들고 투영시킵니다. 그게 인간의 뇌가 하는 일이죠. 이렇게 그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본 시각과 결합해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걸 봤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3부 마음의 눈의 내용입니다.